안녕하세요. 동대전 고등학교 2학년 독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서의 방법 두 번째 추론적 읽기의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윤구병 선생님의 수필을 제재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는 철학자이며 농부 철학자라 불리는 윤구병 선생님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가치관은 자연 친화적이고 전통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공동체의 유산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주제의식을 포함하여 이 수필을 창작하였습니다. 본문 학습에 앞서 먼저 핵심 정리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글의 갈래는 수필로 실제 윤구병 선생님의 자신의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교훈과 감동, 또 흥미를 포함하여 지은 작품입니다. 성격은 일상의 개인의 체험, 에피소드를 반영하였고 일상을 보고 생각한 자신의 사색을 반영하여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는 교훈적인 성격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된 소재는 조상들의 삶의 흔적인 문화유산, 이 문화유산의 가치, 또 문화유산의 계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글의 중심 생각인 주제는 우리 문화유산 전승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글쓴이의 인생관을 추론할 수 있는 경험과 생각들을 소개하였고 농촌 생활에서 겪었던 경험과 그에 따른 생각의 변화 등을 잔잔한 어조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문의 농가의 뜰, 도시의 정원, 생산문화, 소비문화, 그리고 만드는 문화, 기르는 문화, 이러한 단어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화유산 부분으로 조상들의 삶의 흔적으로서의 문화유산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의 예를 중간에서 농가의 뜰,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 항아리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고요. 끝부분은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암과 힘이 되어주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글의 처음 부분은 86쪽 한 페이지가 해당되는데요. 먼저 조상의 삶의 흔적으로서의 문화유산, 삶의 흔적, 삶의 흔적, 힘의 축적,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문화유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삶의 흔적은 동시에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는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무엇을 할 줄 안다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알미 축적된다는 말이요.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는 말이다. 이 부분이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 결국 여러 형식과 여러 내용으로 삶이 축적되어 남긴 그 무엇을 우리는 문화유산이라 하고, 그 문화유산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라는 부분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더 구체화하여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산 중에 의식주와 연관된 것, 이 부분을 제시했네요. 잘 살던 사람들이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덜어 눈길을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 어느 부분에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냐면 여기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 이 부분을 더 큰 힘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없다. 아직 초보라는 뜻이죠. 서툰 자신을 젖먹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신미안을 높이고, 옆에 신미한 뜻 있지요.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다. 자, 이 부분 절박한 생존의 문제. 다시 얘기하면 의식주, 입고, 먹고, 죽어, 살고, 사는 공간과 함께 관련된 문화유산은 바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관심사인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86쪽 한 페이지,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은 먼저 문화유산의 예로 살아 숨쉬는 생명체, 그리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살아 숨쉬는 생명체 부분에서는 농가의 뜰과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 이 부분을 주로 내용으로 제시하였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 부분에서는 항아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가의 뜰은 농가의 정원, 도시의 정원, 아까 비교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다시 생산문화, 소비문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물론 작가가 가치 있다 여기는 부분이 이 중 어느 쪽일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문 학습하도록 할게요.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농가의 뜰이 강조점이겠죠? 농가의 뜰.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부분에서 농가의 뜰이 본인이 지금 있는 곳, 다시 얘기하면 도시의 정원과 비교되는 곳입니다. 도시의 정원. 조그마한 화단에는 꽃도 있다.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이다.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 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 다시 얘기하면 상록수 같은 이런 정원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겨울에는 살 풍경하기까지 하다. 너무 낯선 단어인데요. 여러분 책의 하단에 보면은 살 풍경은 보잘것없이 메마르고 스산한 풍경을 의미하는 단어로 별로 별 볼 일 없다? 그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들이 바로 조선식 정원이다. 조선식 정원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이지요. 조선식 정원. 우리 집 뜰에는 감나무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7그루. 7그루면 많지요. 살구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 또 화단에는 모란과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 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2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가 조그마한 일깨움으로 가슴을 쳤다.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이다. 그리고 많이 먹어보았자 배를 불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감은 곶감으로 깎아 오래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다.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의 뿌리는 좋은 한약재이고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생산 문화와 소비 문화의 차이가 뜰을 꾸미는 데서까지 이렇듯 두드러지는구나. 자,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생산 문화, 소비 문화. 자, 작가가 강조하는 가치를 보면 어느 쪽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먼저 농가의 뜰, 그 다음에 여기 생산문화, 요 두 부분을 가치로운 것으로 제시하였고, 소비문화, 그 다음에 여기 도시의 정원 이 부분은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생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이 부분까지가 조선식 정원의 특징을 나타낸 부분이고, 다시 정리하면 다른 과일나무와 다르게 감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것도 이 정원을 가꾼 주인의 지혜로움을 알 수 있는 생산적 문화, 그리고 농가의 뜰에 맞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식 정원은 글쓴이가 생활하는 농가의 시골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집 뜰에 서 있는 과일 나무들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일러주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웃 어른도 그 다음에 여러 과일나무의 재료도 과일나무들도 천연 물감 재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 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해왔다. 여기 이렇게 배라는 섬유에 물감을 들이는데 이게 천연 염료를 가지고 염색한 천연 염색의 결과물이겠죠. 처음에는 재료로 풋감, 아직 덜 익은 푸른 감을 찧어서 가롯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차츰 실험의 범위를 넓혀갔다고 하네요.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황토와 규토. 그래서 규토는 석영을 주성분으로 하는 그 유리 도자기 만드는 재료, 이런 것도 염료로서 기능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각각의 재료의 특징을 생각해서 색깔을 내서 염색을 했던 경험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 잇꽃과 쪽의 씨앗을 구별해 밭에 뿌렸다.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데 했다가 또 살갗에 닿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좋지 않을 거라는, 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라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이 이제 자그만치 50가지나 넘는데 50가지. 그럼 되게 많은 시도를 하고 그 결과물이 생긴 거죠.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기에 따라 염색하는 방법이나 시간, 염색의 농도, 염료의 농도 등에 따라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다양한 색깔이 결과물로 산출된다는 거죠. 결국 천연 물감의 재료로 언급한 풋감,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황토와 규토, 이 부분 있죠? 풋감,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황토와 규토, 쑥, 소리쟁이, 엉겅퀴, 개망초, 모이,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훌륭한 문화유산인 천연 물감에 대한 내용을 전개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자, 88쪽이요.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서 염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지금 인용보호 있습니다. 큰 따옴표 2개는요. 직접 인용으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어떤 책에서 발췌했을 때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무심히 던지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뭄에 듣는 담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말이 가뭄보다 반갑다라고 함으로써 이 말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가뭄에 듣는 담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 가뭄에 듣는 담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 가뭄보다 반가운 게 아니고 가뭄의 담비 소식처럼 이렇게 반가운데 그것보다 더더더
반갑다라는 거죠. 보다. 그럼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재료가 될 거야 라고 말은 누가 했을까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결국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이라는 건 가치가 있다는 거고 도움이 된다는 건 생산성을 갖춘 요소가 되기도 하죠. 세간, 살림 중에 세간이라는 것들은 뭔가 도구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뒤로 이어서 나오는 항아리 부분을 미리 예고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전년, 지지난해부터 모으기 시작한 항아리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지금 600개가 넘게 장독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옛 항아리들을 모으기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지난 197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난 이들이 무척 많은데 이분들이 떠날 때 빈집에 남기고 가는 대표적인 세간이 큰 항아리다.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 보아야 이삿짐만 낼 뿐 아니라 둘 곳도 마땅치 않아 장독대에 두고 떠나는 것이다.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이 빠지거나 깨져서 못쓰게 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항아리가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면서 버려지는 이유 봅시다. 우선 운반이 어려워요. 깨지기 쉽고 가져가 보야 짐만 되고 또 아파트 같은 거 가면 이건 둘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결국 장독대에 버려두고 가는 거죠. 그럼 항아리가 버려지는 이유를 소비 문화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 인해 본인이 지난해부터 항아리를 모으게 됐다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항아리 수집의 동기가 되는 부분이죠. 동기. 왜 수집하게 되었는지 동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이의 공력도 공력이거니와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서 이 숨쉬는 항아리들의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의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이런 다양한 이유를 들어 모았대요. 누가? 이 윤구병 선생님이요.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앉혀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자, 대상을 보는 가치 어때요? 시선이 아름답대잖아요. 그것도 그냥 아름다운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플러스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이 비교되어 이것은 더 낫고 이것은 별로이고 하는 분별지, 뭔가 변화하는 어떤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대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각각의 개성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그 각각의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 때로는 달빛 속에,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로 짙게 묻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결국 항아리를 품평했던 그 시선은 이제 항아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마저 아름다움으로 여기게 되는, 아름답게 여기게 되는 시선의 변화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설명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이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항아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처음에는 각각을 보다가 이제는 이제 각각 잘생기고 못생긴 대로의 아름다움을 긍정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가볼게요. 끝에서는 3단 구성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암과 힘이 되어주는 문화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기르는 문화와 만드는 문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비교의 방법 있지요? 농가의 뜰과 도시의 정원을 견줬고 농가의 뜰에 대응되는 생산 문화, 그리고 도시의 정원에 대응됐던 소비 문화, 이 둘 중에 농가의 뜰의 가치를 긍정으로, 도시의 정원을 부정으로 생각했다면 이번에도 기르는 문화는 긍정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오랜 세월 대대로 전승되어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에 상대되는 대조의 만드는 문화는 자본이 숨은 주체로 문화유산을 낡은 찌꺼기로 치부하고 또 그렇게 여기저기 함부로 버리는 그런 문화로 글쓴이는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만드는 문화, 기르는 문화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 이것으로서의 문화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삶을 사람답게 꾸며갈 수 있는 암과 힘으로서의 문화유산을 상속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자본, 글쓴이는 긍정하지 않겠지요. 비전을 만드는 문화 역시 자본이 주체가 돼서 만든 거니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 만드는 문화, 마이너스. 그렇게 만드는 문화는 근대화, 서구화, 이 소산물로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입니다.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만들었대요. 이번엔 그러면 다시 자연이 만든 주체가 자연이 만든 기르는 문화, 이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잘 안 보이는 기르는 문화 플러스 이 부분은
바로 전통 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낡은 생활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자, 찌꺼기로 치부되고 함부로 버려지는 게 모두 다 기르는 문화인데 이렇게 대접받게 된 게 만드는 문화에 밀린 거죠. 가슴앓이를 하는데 그렇게 볼 때마다 함부로 버려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한대요. 역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수천 년, 수백 년 세월에 걸쳐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는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왔던 자, 바로 뭐예요? 가치로운 것. 여기 유산. 유산.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 그리고 이것이 단절되는 것을 못하면 이라는 부분은 단절되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못하면 나날의 삶을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질문의 형식을 통해 염려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역시 누군가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눈앞을 가린다. 걱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눈앞을 가리는 시각적인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고 이는 관용구를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휘 자체가 가진 뜻, 걱정이 눈앞에 와서 실제 시야를 가리는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걱정이 많아서 앞에 진행될 일이 염려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추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요. 선생님 방금 관용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관용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흔히 속담, 격언, 그 다음에 우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을 관용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뜻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다른 의미로 굳어지는 한 문화권 안에서 사용하는 말을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때 관용어 구가 있고 속담이 있는데요. 두 개 이상의 낱말이 그 어휘 자체의 의미 이상의 또는 그것과 다른 의미를 지닐 때 우리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관용 표현은 같은 문화권에서는 되게 쉽게 더 의미를 잘 알 수 있고 서로가 그 의미로 연대의식도 가질 수 있죠. 또 짧은 말로 생각을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고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묘미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듣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아직 이 난 줄넘기 한 번을 못하겠네. 이제는 포기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가 아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 가볍게 뛰는 연습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것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관용 표현으로 손발을 맞추다는 호흡을 맞추고 이를 함께 나가는 것, 발 벗고 나서는 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것, 발이 길다, 음식을 먹은 자리에 우연히 가게 되어 먹을 복이 있다라는 의미. 선생님도 이건 잘 몰랐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발이 넓다는 되게 쉽죠. 친구나 또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활동 범위가 넓은 사람, 사교적인 사람에게 발이 넓다. 엎친 데 덮치다는 뭔가 하나 문제가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이 겹쳐서 우리 한자성어로 설상가상이다. 이런 표현에도 적절하겠네요. 손이 크다. 씀씀이가 크고 일심이 후한 경우. 손이 맵다. 뭔가
타격을 가했을 때 아플 수도 있고 또는 꼼꼼함을 나타낼 때도 가능한데 우선은 아픈 격으로 손의 익다는 굉장히 일에 익숙해져서 잘할 수 있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합니다. 속담이지요. 이렇게 관용 표현은 원래의 뜻과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을 말하고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이 크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줄 테니까 필요하다면 찾아보도록 하세요. 다시 이제 본문을 끝냈는데요. 문화유산의 단절에 대한 염려, 이 염려가 후손들의 살 길조차 없애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사람답게 꾸려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학습을 마치면서 여러분 PPT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선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 뭐가 있을까요? 되게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우리 문화에서는 뭐 한복, 김치, 그 다음에 음악도 전통음악, 판소리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요. 되게 흔하고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그 가치로운 것이 바로 오늘 윤구병 쌤이 얘기하시는 우리의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고 계승되어야 할 전통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학습지의 정답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내용도 간단하게 잘라서 뒤에 있는 읽고 활동하기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열어보고 파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학습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중간고사 범위이며 따로 수업 중 보충 설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후 공부를 다시 하고 싶으면 이 파일을 다시 열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재학습에 함께 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정리하고 배운 내용을 숙지하여 학습활동 또 학습지 풀이까지 잘 마무리하고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